그런 거 뭐하러 또 사세요? 어머니,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며느리 서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파고들었습니다. 77세 김정희 씨는 방금 구입한 다리 마사지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더구나. 홈쇼핑에서 하도 좋다길래. 어머니, 그런 거 살 돈 있으시면 준호 학원비나 보태주세요.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강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는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데 뭐 하러 그런 걸 사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니까요. 정희 씨는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10만 원을 꺼내 쓴 것뿐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일까요? 이런 일상이 시작된 것은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희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중학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호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옆자리 소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희 씨는 습관처럼 남편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3개월 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 김영호 씨는 평생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로 모은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노후를 준비했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그들의 성실한 삶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쌓여갈수록 정희 씨의 마음 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남편과 함께 동네 탁구동호회에 나가 늙은이들의 올림픽이라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들.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차 한 잔을 나누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신앙송 모임에 가려고 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윤동주의 서시를 연습하고 있답니다. 정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나름대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신앙송 모임도 나가고 탁구도 계속 치면서 우울함을 이겨내려 했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48세의 외아들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효성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아내 서미연, 그리고 12살 손자 준호와 함께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아들 내외의 방문이 단순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앙송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그친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그 위로 따스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정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어투의 정희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저녁 먹고 들를게요. 미연이랑 같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 씨의 마음 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잘 지내시죠? 하며 밝게 통화를 시작하던 아들이었는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민우와 미연이 들어섰고 손자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학원에 있어요. 어머니, 요즘 중학교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공부해요. 며느리 미연의 대답에 정희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가 벌써부터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게 저희는 너무 걱정돼요. 밤에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우의 말에 정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난 아직 멀쩡해. 그래도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셨으면 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간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 미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거들었지만 왠지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저 자신을 걱정하는 자식들의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정희 씨의 일상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도 불안이라는 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정희 씨의 아파트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시간, 강민우는 어머니의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정희 씨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여태껏 살아왔듯이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녀의 담담한 대답 뒤로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서미연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이 위험하다며 밤에 갑자기 편찮으시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0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이 넓은 집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우는 오랫동안 아내와 상의했던 일이라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자신들의 집으로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도 해드리고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며 다정한 말투로 설득했지만 어딘가 조급해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문득 정희 씨는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서둘러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옮겨 놓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남편의 마음이 다시금 가슴을 적셨습니다. 때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준호가 할머니의 이사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보였습니다. 순수한 손자의 기쁨에 정희 씨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어떤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집을 팔기 좋은 시기라며 서둘러 결정하기를 재촉했고 며느리도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며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정희 씨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안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고민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 씨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옮기던 날, 남편은 혼자 남을 아내를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뒤로 아들 내외의 조급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걱정에서 비롯된 제안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정희 씨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양천구에서 강서구로에 이사는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며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이사를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마련해준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창문으로 한강이 내다보였고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정희 씨의 방에 새 커튼을 달아주었고 손자 준호는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이면 준호를 깨워 등교를 도왔고 며느리는 식사를 챙겨주며 다정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작게 했고 부엌을 사용할 때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는 첫 달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돈으로 용돈을 쓰고 가끔 장도 보며 집안에 보탬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입금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준호의 생활은 정희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손자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5개의 학원을 다니느라 지친 준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비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각종 교육 정보를 수집하러 다녔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동료의 승진 소식에 초조해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보여졌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밤이면 정희 씨는 문득 예전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곳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가족들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는 점점 불안정해졌고 때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내어준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의 형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우연히 준호의 학원비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생활비를 줄였다면서
교육비는 아낌없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정희 씨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모호해져 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기보다는 임시 거주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자신이 이 집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봄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정희 씨의 마음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바라던 노후의 모습일까? 깊어가는 밤, 정희 씨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아들이 약속했던 생활비의 절반인 50만 원만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준호 여름 특강이 많아서요. 아들의 변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금 통장은 이미 아들이 가져간 상태였고 수중에는 매달 받는 용돈뿐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큰 돈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정희 씨의 방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집이 비어 있을 때도 거실 에어컨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그들은 정희 씨가 복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값이 자꾸 오르는데 빨리 결정해야 해요.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 지금이 기회예요. 알아. 근데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 아파트도 빨리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그들의 새집 자금으로 쓰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동의도 없이 예금 통장의 돈을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아들 내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였다면서도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들였고 주말이면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손자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정희 씨는 자신의 교직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런 의견조차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준호의 힘없는 목소리에 정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침에 대해 의견을 내면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대응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닌 재산을 노리고 데려온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밤마다 정희 씨는 홀로 남은 자신의 방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정희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름밤 달빛이 창가에 머물 때면 정희 씨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 홈쇼핑에서 마사지기를 구입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5분의 1 정도를 투자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거실에 놓여있던 마사지기를 본 아들 내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5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듯한 아들의 눈빛.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냐며 걱정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말투가 정희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 그들에게 주었고 예금 통장마저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마사지기 하나 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 앞에서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수많은 제자를 키웠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희 씨는 우연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가 팔리면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원을 알아보자는 계획까지. 그들의 대화는 정희 씨의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정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걱정하던 자신의 노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통장의 일부 금액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희망을 안고 이사 왔을 때의 설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 준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느라 책상에 엎드려 잠든 손자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신답게 살기 위해. 짐을 든 정희 씨를 발견한 아들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만류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희 씨는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홀로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는 이미 여러 사람이 매물을 보러 왔다며 계약이 곧 성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이미 여러 사람이 보러 다녀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예금의 절반가량이 이미 인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통장을 맡겼던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로 모은 돈과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보금자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내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 씨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정희 씨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강남 학군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원을 알아보자는 계획까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정희 씨를 위한 진정한 걱정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즉시 내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남은 예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정희 씨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가르쳤던 정직과 도덕성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갈 무렵 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없는 가족이란 그저 남보다 못한 사이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희 씨의 마지막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짐을 든 정희 씨 앞에 아들 내외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짐을 챙기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고 아들은 무언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제 그들의 가식적인 걱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들의 대화, 자신의 동의 없이 빼돌린 예금, 그리고 몰래 추진하던 아파트 매각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 통장은 새로 만들었다. 내가 가져간 돈은 그냥 가져가렴. 그건 너의 아버지 제사 지내는 데 쓰거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희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에게 늘 정직과 성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잠옷 차림의 준호가 울먹이며 정희 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부러졌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희망을 안고 이 집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정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까지. 휴대폰에는 아들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금 문제로 곤란하다는 내용, 며느리와 다투고 있다는 하소연, 그리고 요양원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변명까지.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송 모임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희 씨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 자식들의 재산 탐욕이라며 정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끼리 실컷 놀아요. 친구들의 말에 정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늘 남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구동호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없이 혼자 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졌고, 동호회 회원들과 나누는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신의 방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이제는 슬프게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정희 씨는 손자의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교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희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카페에 들러 여유롭게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내가 잘한 선택이었죠.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제 발로 설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홀로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지금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립이고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정희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서기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찾은 자신만의 행복이 더욱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